요것만 딱 썸네일 끊어서 김준호가 8천 간다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85년에서 90년에 3조 호황일 때 5년간 상승했고 네. 또 2002년부터 2007년도 이제 두 번째 5년간 상승을 했고 이번이 세 번째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추세선을 쭉 그려보면 2.2배에서 2.5배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얼마 나와요? 8천에서 9,500 정도 지수가. 제가 여기 시장에 여기 요것만 딱 썸네일 끊어서 김준호가 8천 간다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오늘 되고요. 썸네일 이제 코스피 8천 뭐 파격 전망. 그런 레포트가 있었. 초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뷰가 있다. 가장 상단은 그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 전에가 제일 셀 것 같고요. 네, 그때가 한번 고점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쭉 해서 한번 조정도 좀 시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좀 많이 늘려야 됩니다. 나머지 종목을 갖고 가기 위한 현금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쉼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다른 펀더멘털이나 이것들은 자처하더라도 그 속도랑 각도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이제 고민이 많아진 시기 같아요. 네, 시장이 정말 세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 어제 장 안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 나오시니까 장이 빠지더라고요. 네, 괜찮으세요 지금은 좀? 네. 거의 뭐 그러면 여기 붙박이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게 어제 그 넥스트 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빠질 때 대표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지 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제 네. PD님이 하도 뭐라 그래서 저 출연했었습니다. 사실은 댓글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주셨을까요? 제가 못 읽어서요. 저는 줍줍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네. 잘하셨네요. 예, 그런 때 사야죠. 어제 그 NXT 저녁에 그 시간 폭락한 거 코스피 누가 계산한 거 봤었는데 코스피 지수로만 보면 한 6% 빠진 걸로 계산됐다고. 네. 약간의 이상적인 현상이었던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넥스트레이드는 그냥 솔직히 이거 다 계신데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증권사분들은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예, 거래 많이 되고 네. 뭐 훅 밀었을 때 또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엑스트레이에서 너무 그 모든 게 다 설명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쏠림이 심하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때를 위해서 현금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뭐 시장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쉽게 안 밀릴걸요. 네, 그렇게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여기서 뭐 아마 5천선 다가오다 보니까 막 갈팡질팡 고민들 많고 또 코스피만 주식이냐 코스닥은 이게 무슨 뭐 그때 많이 했었다가 오늘 좀 크게 약간 반전이 나와가지고 이게. 네, 이따가 신랄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냥 뭐 이제 쏠림은 계속 가속화되는 거죠. 계속 그것만 간다. 아예 반도체도 이제 삼성전자만 가려고 그러네요. 네, 이런 시장의 변화를 봤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쏠림의 반대는 있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균형 잡혀 가야 되긴 하겠는데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정이다. 쉽게 조정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안 밀리는 국내 장이다라는 말씀. 네. 오늘 시장 좀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장만 이렇게 강했을지 아시아 증시 내에서 흐름은 어땠는지도 함께 좀 분석해 주십시오. 미국 장은 2%대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이제 저 사람 왜 이렇게 예전과 다르게 축 처져. 예, 그래도 근데 오히려 더 그냥 안정감이 있어서 더 괜찮은데요. 더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맨날 아프라고요. 맨날 약 먹고 오고. 예. 그만큼 대표님의 이제 보이스를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 입장에서 좋습니다. 쇼미더머니 말고 그냥 전국 노래자랑으로 가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동향을 보면은 이제 미국은 완전히 그냥 미국 자산은 회피하려는 현상이 뚜렷하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의 대통령부터 딱 기다려 이러고 좀 다 보좌진하고 간다는 의미는 일단 선언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우리는 지금까지 뭐 세계와 같이 공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일단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헌했느냐 이제 미국만 보자라는 쪽에 대한 선언 의미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다보스 포럼 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타코 쪽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끝나고 나서 약간 자정작용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생각하는 뭐 가서 완화된 메시지는 안 보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시아 증시 쪽은 다들 조금 좀 걱정을 하는 모습들이다. 오랜만에 대만도 한 1% 넘게 1.6%인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네, 근데 중국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 다 조정인데 한국은 강할 수밖에 없죠.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의 주도는 나야 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강한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 코스닥 하락세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바이오만 집중해서 그렇게 매도하는 거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이는데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때 나왔던 얘기가 한두 달만 기다리면 1,4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다가 또 노무라 증권이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지금 원화 강세에 베팅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한 1년 뒤 가게 되면 원화는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반응은 하는데 네. 그렇다고 뭐 본격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나온 건 아니고요. 약간 1,480원만 가면 의뢰이 나오는 현상. 가면 고점이야 툭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뭐 결과만 놓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1480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다들 좀 되게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1,480원. 네. 이거 이상으로는 뭐 못 내준다 약간 이런 의지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시사 매거진 1480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면서 외국인 기관 쪽에 매수가 들어왔던 것들도 그런데 이것도 그냥 그들이 픽한 종목만 가는 거죠. 딱딱 거기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가장 불편한 게 금리입니다. 지금 10년물이 이제 4.3 녹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30년물이 이제 5%를 띵동띵동 이러고 있다 보니까 금리 급등이 가져오는 변화가 이제 많은 걸 여파를 미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너 잘 걸렸어 바이오 이런 쪽도 하나의 타겟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 또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또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자산이 회피되면서 그러니까 미국 채권 이상한데 안전자산 맞아? 라고 하면서 매도 나온 모습들 그러다 또 원자재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까지 다 팔고 이제 원자재 쪽으로 계속 몰려가는 현상 이러다 보니까 보면 거의 이제 저 한국 주식 같아요. 네, 금이나 은이나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나오는 하나의 단면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이 먼저 5,000달러 갈지 코스피가 먼저 5,000 갈지 그거 저희가 경쟁하고 있잖아요. 금과 경쟁을 합니까 네. 지금? 네, 어느 그렇군요. 쪽이 더 먼저 갈까요, 위원님? 지금 보면 저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입니다. 네. 5,000 뭐 딸깍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내일 숫자니까. 당장도 갈 수 있는 네. 지수대니까요. 이 오늘의 시장 동향 보시면서요, 센터장님 금리 급등에 대해서 좀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은데 일본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를 돌파한 게 2007년 발행 이래 최고치라고 하고요.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 역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 10년물이 4.5로 이제 근접할수록 5에 가까워질수록 좀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 위험 시그널이라는 얘기를 시장에서도 많이 했었으니까 지금 좀 보니까 제가 봐도 한 1년 새에 보니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10년물 금리도. 네. 아마 지금 뒤에서 드릴 얘기를 좀 같이 엮여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저도 보니까 이제 작년 11월에 조정이 나왔을 때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 금리는 안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가 이제 시장 조정이 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화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올해 뭐 금리나 2번 얘기는 하지만 아마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아마 할 것 같고 파월이 12월에 말한 거 보면 그러고 나면 이제 한 번밖에 안 남거든요. 점도표상 찍히고 한 거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하고 보면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은 거고 하면은 한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1분기 정도에까지는 코스피나 증시가 괜찮을 것 같은데 2분기 리스크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딱 이제 금리 인하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안 내려간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인플레나 이런 거에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당장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 조정도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채금리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선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 최근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주담대 대출 금리 보면은 막 다 이제 4%대에 또 올라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입니다만은 마통이 있는데 금리를 재조정했는데 올라갔더라고요.
희한하게 이게 또 그래서 이게 시중금리 자체가 오르는구나 그런 게 다 동조화되는 현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금리 때문에 이게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통화 정책이 금리를 올라갈 수밖에 없게 좀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통화 정책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은 그거의 비밀로 조정이 좀 오지 않겠냐. 왜냐 작년 11월에도 그것 때문에 조정이 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통화 정책 쪽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 못 한다는 쪽이 이제 지배적이고 이창용 총재 이제 금리 인하 문구도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주로 금리에 있다. 기준금리도 안 향후에도 내려가고. 조정의 트리거가 될 만한 거는 금리 쪽에서 찾아봐야 된다. 저는 거의 그쪽이 제일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수치가 왔을 때는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혹시 있으실까요? 미국 채금리 4.5에 근접할수록 이제 시장은 좀 위험하게 보는 거고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 정도 좀 조정 받는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워낙 랠리를 세게 하고 있고 로봇이나 우연찮게 반도체 로봇이 시장의 트렌드인데 거기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이 다 몰려 있단 말이죠. 1, 2, 3등이 현대차도 3등까지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지수도 끌려오는 현상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통화 정책이나 해서 미국 쪽 조정 받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슬로우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래도 올해까지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앞설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좀 시기를 넓혀보면은 미국장이 그동안 몇 년 올랐습니까? 10년 넘게 정말 꾸준하게 올란 게 미국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불과 24년도 말에 우리 김윤세 대표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국장 탈중 지동승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마이너스 10% 1년 좀 넘었어요. 이제 1년 좀 넘은 성주 아니 1년도 아니죠. 사실 작년 4월에 트럼프 관세하면서 2200 후반까지 갔었으니까 사실 제대로 된 상승한 거는 뭐 1년이 채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랑 뭐 현대차 멀티플 비교한 것도 보고 엔비디아나 뭐 이런 마이크론 같은 거 비교해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하면 물론 미국에 상장됐다는 이유, 한국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밸류를 비교하면 그렇게 해서 단순히 비교하면 삼성에서 더 가야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고객님들. 저도 24년부터 저 삼성전자를 좀 그 고객님들 좀 사들였는데 이제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되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고 하신 분들이 지금 이 수익을 즐기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복잡하게 이렇게 뭐 시황이나 이런 거 보면서 매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만 들고 가도 그렇죠. 이제 주도주들 들고 가도 코스피 제가 볼 때는 뭐 ETF 들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시장을 계속 좀 바라보시는 분들은 그게 안 돼요. 보면서 이제 이 떨어지는 거를 계속 이제 감수하고 갈 수 움직이게 되죠. 있는 그런 그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은 멘탈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현금 좀 보유해가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되 기본적으로 주식 포지션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적게 줄여도 한 50에서 70%는 가져가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지금장에서 그 포트의 비중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현금은 거의 다 쓰신 건가요? 아니면 비중을 좀 남겨 놓으셨나요? 현금은 지금 같은 때 있어야죠. 왜냐하면 변동성 큰데 그대로 대응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밀리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빠르고 강하게 기회가 훅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들어갔다가 또 대응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금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거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변동성 큰데 그냥 주식만 꽉 채워서 갖고 오는데 이거 다 이길 거야 못합니다. 어제 같은 날 저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어제 같은 날 되게 오랜만에 전화 오셔가지고 누가요? 아주 어르신 분께서 갑자기 네. 예전에 모시던 분 같은데 북한에서 쳐들어오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제장 빠지는 거 보시고 예. 어제장이 저 밤에 밤에 저녁에 빠지는 거 보시고 삼성전자가 7% 빠졌습니다. 네, 어제 맞죠. 장중 저점이. 네.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냥 뭐 다 꽉 갖고 계시면 그냥 가져가셔라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드리던데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그것도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쪽에서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내 나머지 종목을 갖고 가기 위한 현금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밀리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현금 이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뭐 포트 그대로 유지를 하되 현금은 좀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오늘 요즘 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들어보니까 네. 뭐 현대차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이제 그 뭐 운영하는 쪽들은 일단 첫 번째는 없어서 난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 쫓아가려면 가야 됩니다. 시총 3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덧 진짜 시총 3위 간 게 거의 처음인가요? 현대차가 아니면은 처음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 예전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었잖아요. 네. 어제.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 가는 거예요. 거기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눈 감고 그냥 사 이런 분위기가 더 큰 상황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가는데 거기다가 매번 요즘엔 고점일까 싶어서 공매도 들어갔던 거 다시 청산 이게 나오다 거리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 상황들이고 근데 막상 뭐 진짜 딱 보고 있으면 본수급은 안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그냥 일단 밀고 가자라고 하는 뭐 이제 유동성들이 다 이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가는 쪽 관성의 법칙이 더 붙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오늘 모 증권사는 뭐 80만 원 부르고 나 80만 원까지 나왔어요 이제. 네. 또 이제 뭐 저도 증권 봤습니다. 참 밸류를 비교하는데 근데 드디어 테슬라가 나오더라고요. 로봇으로 접근을 한 거구나. 예, 그러니까 테슬라랑 접근 그러니까 밸류를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나온 것. 로봇과 그것도 대항할 제목이 지금이 제일 싼 이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테슬라 살짝, 다음으로 예. 현대차다. 근데 솔직히 올 때까지 왔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런 쪽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가격이 아직까지도 말씀드렸죠. 그 증권사가 그 전날까지 제가 그 나오기 전날까지 네. 목표가가 30만 원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이제 목표 주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조정을 크게 하신 거구나. 네, 뭐 이건 이제 딴 얘기지만 갑자기 뭐 2배, 2.5배 이상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일단 주가랑 계리율이 많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것 최근에 주가 흐름에 좀 어느 정도 연동해서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곤조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널리스트들마다 성향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딱 한 군데 남았더라고요. 30만 원대 목표가인 네. 모증권사. 예, 지금 쓰고 계실 겁니다.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40만 원대가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들도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본 게 1월 이후로 보고서들 많이 내셨는데 대부분 다 40만 원대였는데 그거 지금 며칠 안 돼서 다 뚫고 올라갔으니까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네, 의원님 화이팅. 전 이거랑 비슷하게 보는 게 작년 7월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막 나오기 네. 시작할 때 사실 삼성전자에 있는 분들조차 네. 7월부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레거시만 저기 이게 마진이 높아질지도 몰랐고 이게 네, 주문이 많을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그 이후로 이제 나오면서 작년 말 올 초에 이제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80조부터 140조까지 쭉 올라오는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침에 보니까 현대차가 아틀라스 상용화 시기 2028년 얘기했더라고요.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테슬라가 예전에 자율주행이 로봇이 그 진짜 언제 될지도 모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얘기할 때 멀티플 땡겼던 거 생각하면 사실 이번에 CES 열리기 전까지 아틀라스라는 로봇 아무도 기대 안 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나왔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 근데 2028년에 상용을 한다고? 2년 남았거든요. 2년 정도는 보통 숫자 땡겨서 쓸 수 그 정도면 있는 충분히 땡길 수 있죠. 구간이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대충 가격이 2억인가 엄청 비싼데 뭐 보통 그 2명분이 2년간 하면 뭐 저기 본전 뽑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장에 먼저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하게 되면 저 미국 공장 같은 데도 이제 뭐 투입이 될 거고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노조랑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공장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위험한 뭐 임명이 좀 위험한 그런 작업에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그거를 작년에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오른지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그 레포도 제목처럼 지금 제일 싼 거 아니야? 빨리 사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 사는 수요도 있고 그래서 저는 2028년 상황화 될 거라고 보통 CES에 나오면 10년 후 상용화가 대부분 많은데 이 CES를 출품하고 바로 2년에 상용화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좀 세게 가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통 종목들 다들 많이 보시는데 보통 특정 종목이 대형주가 1년에 80% 오르면 이거 올해 대박 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80% 오른 현상에 대해서는 다 접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막 이렇게 자동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고 실현하지 말고 예, 그냥 가져가는 게 어떻게든 좋은 기회 나면 편입시키는 게 맞고 게다가 이게 이 상황 쪽에서 좀 더 간다 그러면 분명히 현대차에서 안에서 더 갈 종목들이 더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추세가 뭐 꺾였다고 꺾이는 건 시장이 얘기해 줄 거고요. 네. 그거 보고 대응하면 될 거고. 근데 앞으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가 조만간 실적 발표하면서 옵티머스 얘기할 겁니다. 네. 네, 그게 옵티머스에 대해서 생각보다 지금 옵티머스가 한 2,700만 원, 그러니까 한 3천만 원대에서
장기적 몇 년 뒤 가격이 2,700만 원까지로 내려올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옵티머스가 앞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산 계획이나 이 전반적인 쪽들이 생각보다 지금 그만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떤 영상 보셨잖아요. 같이 똑같이 그 머스크 형님하고 똑같이 춤추는 거. 그러니까 진짜 로봇이에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이거 AI인가 싶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그런 동작 모델과 함께 똑같이 그런 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대량 양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했는데 혹시나 그거에 대해서 눈높이 안 맞는 그러니까 현대차는 벌써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올라왔는데 거기까지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반대로 반사익으로 또 현대차가. 현대차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영향을 끼치겠죠. 두 번째는 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 나오게 되면 한번 더 레벨업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IPO 얘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래 평가가 한 350억, 40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분위기면 500억 달러는 가야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 또 10억 달러 베팅했던 게 500억 달러 보다 보니까. 근데 뭐 지금 적자 신경 쓰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간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이게 그러면 이제 옵티머스와 북미 쪽에서는 완전히 장악을 할 걸로 제조업 쪽에서는 장악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하고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게임도 안 돼요. 중국은 벌써부터 투입시키는 여러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반대로 그러면 중국 쪽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물론 못 들어온다는 가정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또 펼쳐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러면 현대차 밸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있느냐라는 쪽과 함께 연결시키면은 그렇게 안 비싸다라는 쪽들은 계속 또 유효하다 보니까 계속 배팅이 들어오는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셔야 될 거고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안 꺾이고 계속 버티고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다 레벨업이 들어옵니다. 가장 큰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장 큰 수혜는 모비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잠깐 뭐 HL 만도나 SL 이런 쪽들도 막 툭툭 움직이는 것들 보게 되면 그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러면 가장 또 밸류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오토웨어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더 고밸류 좀 더 줄 수 있는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살아있게 되면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되 또 마찬가지로 보통 뭐 원래 끝판왕 마지막에 피날레는 우선주가 찍습니다. 근데 아직 우선주는 아직 안 움직였나요? 여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네. 보시면서 일단 이게 꺾이나 안 꺾이나를 지금 다 같이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근데 이게 그 센터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현대차는 아직은 수익을 지겨도 되는 영역이다. 그렇죠. 이게 요즘에 보면 사실 아틀라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얘기 엄청 나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 로봇들이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발차기 수박 깨기, 쿵푸, 춤추기 이런 건데 그 정도는 사실 어떤 프로그램 해놓고 딱 룰 베이스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제가 좀 물어봤더니 그게 그 정도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아틀라스처럼 어떻게 관절을 움직이고 이렇게 정말 공장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되냐 안 되냐인데 중국이 과연 그런 퀄리티가 되나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 로봇을 중국만 쓰니 누가 쓰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보안 이슈도 있고 하는데 로봇은 중요하게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 카메라가 뭐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고 지금 미국 분위기에서는 절대 중국 로봇을 쓸래야 쓸 리도 없고 뭐 나토가 아무리 미국이랑 싸운다고 해서 중국 로봇 쓸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현대차 이번 아틀라스가 진짜 센세이션하게 좀 충분히 이런 주가 오를 만큼 충분히 좀 뭔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작년에 삼성전자 볼 때도 계속 제가 예전에 있는 습관처럼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이제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 5일선 이후에 추가 매수 하신 분들 수익이 나더라고요. 워낙 장이 세니까. 세죠.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사실 어제는 너무 오르긴 했죠. 오늘도 사실 빠졌다가 오르는데 이렇게까지 장이 그래도 좀 조정받는 분위기였는데 뭐 삼성전자처럼 그 정도 이제 마이너스 딛고 반등하는 거 몰라도 이렇게 세게 치고 가는 거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그러죠. 갖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더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원래 뭐 기본적으로 항상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다 지켜보자고들 하니까 네, 업계에서 뭐 그런 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5일선 깨지기 전에 추가 매수도 잘 안 하는데 들고 있는 건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추가 매수 한 분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리는 구간이 지금 국내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의견을 다들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UBS랑 몇 군데에서는 현대차 이제 조금 뭐 비싸졌다 이런 식으로 살짝 톤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계랑 어떻게 보면 국내 증권사랑 지금 영혼의 맞다이를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투자 의견을 상향시켰는데 네. 48만 원이더라고요. 네. 예. 뭐야 이거 이런 분위기죠. 예.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HSBC는 그래 정상적으로 50몇만 원대 보여주는 것 같고 이쪽도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로봇에 대한 밸류를 어떻게 책정해야 될 것이냐. 저 자동차 말고 지금 다들 결국에는 문제는 로봇이 다 관건이죠. 근데 원래 자동차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밸류 정도는 줄 수 있었다라는 쪽이었는데 그게 로봇 밸류를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로봇 밸류가 있느냐? 자동차 밸류 한 PL 10배예요 이제 올라온 게. 그러면 밸류가 있느냐? 아직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상력은 로봇 밸류가 없는데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더 가는 거고. 근데 로봇 밸류 해봐야 그거 뭐 한 지금 4년 동안 계속 적자 1조 이상 났는데 그거 붙어봐야 지금 빠르게 성과 나겠어? 못 줘. 그러면 그쪽에서는 못 주는 거고. 근데 원래 이렇게 분열돼야지 주가가 잘 갑니다. 뭐 쏠리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구나. 이게. 그러다가 얘들이 업 하기 시작해야 또 가기 시작하겠죠. 뭐 그런 가운데 근데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일단은 로봇 쪽들은 이제 현대차에 따라서 주가가 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띄었습니다. 현대차 가게 되면 로봇 쪽가 또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가정을 현대차가 계속 또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처럼 5일선 깬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옵니다. 쌍고가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빠지는 게 진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기회는 충분히 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계속 로봇 밸류를 받으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지금 다 여기만 보고 있었어요. 액추에이터. 예, 이것만 뭐 거의 로봇 단가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여기서만 계속 보고 있었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들 뭐 SPG 올라온 건 이제 뭐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예, 그쪽 감속기 이쪽인데 근데 이제 상상력을 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할 일이 또 되게 많습니다. 두뇌 같은 경우도 두뇌부터 그러니까 AI 관련된 쪽이 이제 탑재되기 시작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대형 모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적용하는 과정들 이걸 얼만큼 또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AI 소프트웨어 쪽들이 더 가깝다고 보는데 이쪽은 아직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도체 이쪽도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쪽 탑재되는 것도 메모리가 있어야겠죠.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갈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로봇이 그거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된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럼 로봇이 돌아갈 때 와이파이 통신 환경,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통신 장비들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통신 장비 쪽들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로봇 밸류 그러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센서, 카메라 이쪽도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라이더, 뭐 이제 센서, 초음파 센서 이런 쪽들 다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적용을 시키겠죠. 조금만 찾아보시면 종목들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배터리는 말은 많고 탈은 많은데 결국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배터리에 대해서 그래도 전고체 하게 되면 삼성 SDI가 그나마 가장 선두로 좀 알려져 있고 어제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한다고 또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이것도 하겠다는 쪽인데 그거보다는 지금 밀도 높고 가벼운 배터리가 필수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쪽들은 전고체가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계속 또 강하면 대안을 자꾸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도 하나씩 한번 또 염두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쪽에서 확산들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이쪽으로 질문하게 되는데 센터장님께서는 현대차 그 메인을 들고 가는 걸 더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분산 주변에 파생되고 있는 다른 기술이나 부품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다른 현대차의 벤더들이나 다른 뭐 자동차 소부장 쪽 이런 말씀. 네, 자동차 소부장 딱.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굳이 네. 그런 소부장은 반도체도 그렇고 반도체는 삼성 하이스고 자동차는 현대차지 굳이 그 소부장 쪽을 좀 수혜를 뭐가 받을지도 잘 모르고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볼 때 그냥 대형주 들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면 또 아까 그 민수 대표님 대답하셨던 것도 약간 첨언하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 자동차 본업만 봤을 때는 외국에서 그런 앱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보니까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아이오닉 5보다 더 싸졌더라고요. 예전에 테슬라는 되게 비싼 전기차라고 생각했는데 국내에도 지금 파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몇 개 그 편집 장비 빼고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싸게 파니까 그 무조건 싸면은 테슬라 사야지 이게 아니라
뭐 비슷한데 테슬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어느 정도 로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전기차의 그 시초 같은 거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국산차보다는 비싸다는 이유였는데 이제 보니까 국산보다 싸다 그러면 테슬라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고 해서 현대차의 전기차 전략에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본업만 본다면은 좀 현대차도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마냥 순탄하게만은 가고 있지 않다. 네. 우리도 이제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로봇에 대한 밸류를 주냐 마냐 고민도 많이 할 거고 나중에 되면 또 외국계가 더 높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또 최근에 뭐 반도체처럼요.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없으시다. 현대차 지금 없다. 네. 빼앗아 지금 죽겠다. 저희가 예. 채팅창을 통해서 현대차 주식을 갖고 있냐 없냐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5천 명이 넘는 분께서 시청 중이어서 많이 저희 시청하시네요. 투표하고 있으니까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근데 생각보다 거의 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는 몇 프로였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현재 몇 프로예요? 갖고 계시다라는 비율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투표만 지금 투표 나오고 이율만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갖고 있다 42, 갖고 있지 않다 58인 나오나요? 것 같습니다. 오, 네.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래도 의외로. 제가 삼성전자가 15만 원 넘어갔을 때 열심히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서 네. 현대차도 지금 가격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삼성이 15원 원 잠깐 갔다는데 그 새를 죽여가세요. 저기요.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남으세요. 오늘 좀 교육 좀 받고 가세요. 예. 네. 그때 이제 지금은 자기 좋아서 괜찮은데 큰일 나실 분이시네. 예.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약기운이 올라와서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안 갖고 계는데 너무너무 포모가 나서 저거 잠도 못 자겠다. 그러신 분들은 결정을 하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 내가 보면서도 못 올라갔다는 거는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간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조정 나왔을 때 탁탁탁 모아갈 수 있겠다. 그거 못 하시게 되면 지금 잘못하게 되면 내가 들어가면 나는 꼭 질 텐데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갖고 있지도 못해요. 조금만 있다가 흔들리게 되면 아이고 바로 파십니다. 그 흔들림이 없기 위해서는 이 로봇에 대한 좀 강한 뭐 확신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공부와 좀 자신감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산업에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현대차가 버텨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또 확산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로봇도 요즘 좀 다변화돼서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로봇만 가는 게 아니라 좀 특화된 로봇들이 있죠. 네. 그것들도 이제 분위기가 막 탁탁탁 움직여요. 거기다 지난번에 원자력 해체 관련된 쪽에서 로봇 얘기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같은 경우도 그냥 그때는 주가는 좀 아니었는데 지금 저기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 특화된 쪽에서 사람을 대체해서 그러면 인건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가 가장 큰 아이디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도 탄력을 받고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시총은 작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글로벌에서 벌써 지금 판매 대수가 나와서 매출이 뛰고 있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지만 재활 로봇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 보핏이라고 해서 몸에 차서 이렇게 막 도와주는 이런 쪽의 재활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엔 매출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도 또 시장에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서 아이디어는 계속 좋을 때 좀 확산시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유자들은 진짜 되게 기쁠 텐데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주가가 되게 부담일 것 같아요. 내일 시초가에 따라 붙을지 아니면 그냥 아까 대표님이 되게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주식은 내 주식이 아니니까 나는 다른 주식을 봐야 될지. 안 그래도 현대차가 만약에 좀 꺾이거나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다른 쪽에서 또 탄생합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 그렇기 때문에 아유 패스하고 네. 다음 종목을 또 노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종목이 뭡니까 센터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 그런 생각이면 일단 좋습니다. 사야 됩니다. 네, 다양한 네, 의견. 일단 사는 게 사고, 맞습니다. 예. 일단 사는 게 맞는데 대신에 다 사는 게 아니고 나눠서 어차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비싸서 못 사겠다 싶은 분이면 내가 갖고 있는 수량에서 한 3% 5%라도 일단 사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왕창 사면 안 보유라도 되고 하는 게 맞다. 일단 사서 올라가면은 이제 그거라도 올라가면서 위안이 되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판단 기준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실제 돈이 마이너스 5%가 되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주가가 마이너스 5%지 않냐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어야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지도 고민하게 되고 올라갔을 때 추격할지도 고민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정도 시장 분위기에서 이 정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제가 볼 때 일단은 저는 뭐
전체 자산 3%, 5%라도 일단 진입을 하고 네. 그리고 고민하시는 게 맞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아예 그냥 민수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난 이거 말고 딴 거 찾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좋은 되게 어드바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느덧 그 원래 현대차는 작년만 하더라도 전투력 측정기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거의 끝판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계신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2.5%나 하락했는데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이렇게 좀 주가를 끌어내린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 머크와 함께 상업화한 키트루다 SC 로열티 비율이 2%에 그쳤다.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봤던 거는 그럼 로열티 비율이 얼마나였어요, 대표님? 2개의 악재 터진 거죠, 저희가 이번에. 어제 약재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예.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했다라는 거. 일단은 네. 음모론이 좀 있습니다. 음모요? 네. 어떤 식이죠? 전 양보고 네. 음모도 예 뭐죠? 예. 일단 머리숱이 많으시죠? 예. 탈모입니다. 예. 네. 일단 지금 알테오젠을 보면서 일단 어제 나왔던 얘기는 네. 그러니까 GSK향 자회사 쪽으로 금액이 들어갔는데 지난주에 벌써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다려라 다음 주에 조 단위 규모가 나온다라고 해서 봤는데 계약금도 200억대 뭐 3,200 얼마 3,200억대 정도 보다 보니까 일단 실망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일단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다야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나왔던 얘기.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 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원래 저희가 계산할 때 5% 정도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비밀이니까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1.5에서 5%대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는 게 2%다라고 얘기 나오다 이게 뭐 보니까 11월 달에 미리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러면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 윤센 나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빠지다 보니까 네. 이제 11월 초에 나와서 그 실적 발표할 때 거기 나왔던 그 한 구절 가지고 이제 저희가 추적을 하면서 이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갈 겁니다. 음, 그 몸집이 가볍게 가야 되는 게 맞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 좀 첫 번째 그 음모론이고요, 그게. 그게 음모론입니다. 두 번째 신용이 많았어요. 요즘에 이제 코스닥은 보면은 이제 이게 너무 과열되기 그러니까 과열보다 이제 신용이 막 쭉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많이 또 포진됐던 게 바이오 쪽들이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면 이게 나는 코스피 못하다 보니까 코스닥 네. 쪽에서 그래도 하나 잡아보겠어라고 하는 쪽에서 막 몰려 있는 상황 쪽에서 하나가 던져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시장은 더 타격을 입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냥 뭐 내용들 다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길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몰랐던 얘기도 아니고 네. 거기다가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멀티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2%밖에 안 되니까 멀티플을 깎는다. 이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마일스톤이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금 받아가서 이제 넘어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오케이 될 때마다 받는 금액이 약간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네. 4천억 정도 된다고 보게 되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로열티가 또 플러스 들어오는 거기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매출 가지고 키트로다가 그러면 앞으로 SC를 통해서 더 많이 팔린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P는 그러니까 수수료와 함께 좀 깎였어도 Q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로열티는 더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P가 꺾였다는 것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 죽은 것 때문에 멀티플까지 꺾건다. 그러니까 바이오다 보니까 이 작은 이슈 가지고 멀티플 확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흐름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 쪽에서는 수급이 막 꼬인 거죠.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더 나왔던 게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18년간 수령하고 있고 이제 그 로열티 수령 기간도 이제 장기인데 그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것도 요거 같은 키트로다 SC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또 민감하게 반응하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더 억울한 거는 네. 알테오젠 꺾이는데 왜 나머지 회사들이 같이 꺾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바이오들 완전히 센티 다 무너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플랫폼 바이오 기업체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꺾인 거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플랫폼의 멀티플을 꺾게 되면 너도 꺾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쪽인데
다른 쪽들은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두 자릿수씩 빼느냐. 이것도 좀 차별화가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선별적이고 좀 내용들로 보게 되면 오히려 아마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신용 반대 매매도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또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더 출렁이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충격 받게 되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조금 더 정체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길게 보면 기회일 수는 있는데 이 자리를 지금 아예 이제 끝났다 바이오주는 이제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거기다 또 하나 나머지만 남은 한 발 정부가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과연 코스닥 쪽에 있는 대표 주자들이 다 있는 바이오 쪽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한쪽에서 가격 메리트는 바이오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한두 번에 강하게 들어오고 좀 횡보했다가 다음에 그다음에 돌아서고 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오늘의 주가 반응은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도했다라고 보는 게 대표님의 입장이시네요. 오늘 하루는 좀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진 한번 충격받았기 때문에 여진은 나옵니다. 분명히 그거를 얼만큼 잘 견디고 답을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센터장님 혹시 반대 의견이신가요? 뭐 일단은 좀 전식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5% 1조로 예상했는데 네. 2%면 4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지만 40%네 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그만큼은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빠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 쪽이나 로봇이 잘 가다 보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거든요. 바이오주는 이게 계속 조금씩 흘러내리고 옆에 횡보하는데 이건 계속 올라가고 내가 저거 샀어야 이런 고민하는 찰나에 이게 훅 밀리니까 에라이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던진 사람들 분명히 있고 근데 그거 팔고 또 그분들이 반도체 로봇 들어갈 거냐 못 들어간단 말이죠. 예.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첫 투매에 동참하는 얘기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반대매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좀 너무 그래도 알테오젠이 이제 사실 처음에 알테오젠 뉴스가 딱 나왔을 때 시장에서 돌아가는 반응이 제가 몇몇 사람 물어보니까 야 한미약품 기술 수출 그 반환 이후 가장 제일 충격적인 바이오 뉴스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건 기술이 아직 반환이 된 거고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알았던 내용이 우리가 사실 그 1% 추정했던 게 추정치가 틀렸다는 거기 때문에 좀 결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제 그때 우리가 기술 이전 반환이라는 거 한미약품에서 보고 나서 기술 이전이 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바이오주를 밸류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던 것처럼 이제 그 이런 알테오젠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도 바이오주들이 또 이렇게 해서 뭐 추정할 때 성급하게 추정하지 않는 이제 또 하나의 또 룰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이오주도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적당히 빠지다 보면 락바텀 구간이 나타나는데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더 출렁임이 있으면 충분히 또 뭐 그런 구간도 나타날 수 있지 않아. 그리고 알테오젠이 그동안 보여줬던 기술들이 사실 다 가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조금 많이 못 미쳤던 숫자가 나와서 지금 다들 그렇죠. 이 같은 예, 예. 반응을 한 거죠. 적당히 빠지면은 분명히 또 그 제가 볼 때는 락바텀 구간 나온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를 빼고 과연 기관 투자자들 중에 누가 바이오에 관심이 있을까 매니저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근데 다만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면 또 들어올 여지는 생기겠죠. 아무리 저쪽에 많이 올라서 이거 차기 싫어 뭐 살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되게 반전의 계기가 또 될 수는 있는데 하여튼 김민수 대표님 말씀처럼 당분간은 좀 지켜보되 좀 보다 보면 또 좋은 매수 타이밍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바이오주에 대한 선호도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센티 많이 조사를 하시네. 많이 하네. 네, 57% 이상의 분들이 이제 바이오주 관심 있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또 오늘 장 마감 이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실적을 공개했는데 영업이익이 2조 클럽 등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두 분 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맞죠, 센터장님?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있으면 되겠요 조금 더 내일 횡보했으니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네, 네. 여진을 뭐 좀 더 확인해 보고 그 후에 접근하자. 네. 삼바는요. 이번에 실적이 되게 뭐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게 네. 에피솔딩에서 떼내고도 이렇게 나오는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는 뭐 잘 나올 줄은 다 알고 있었고 벌써 이제 1, 2, 3, 4 공장 꽉꽉 채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5공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주 아마 한 상반기 중에 수주 계속 또 채우는 얘기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레벨업 할 것 같고요. 또 6공장 이제 또 들어가는 것까지 네.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양쪽 그 규모가 더 커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삼바는 실적 때는 별 재미가 없었어요 항상. 그냥 주춤했다가 그런 수주얘기 가지고 또 움직였고 조만간 바이오 때문에 조금 좀 주춤해가지고 에피스홀딩스가 한 지금부터 한 10%, 5% 10% 정도 더 밀리면 좋은 매수 구간 들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에피스홀딩스 네, 네. 도 역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래도 시밀러 쪽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또 성과를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이것도 바이오 때문에 같이 밀린다 그러면 좀 기대가 할 때가 좀 들어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실적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는 삼성 에피스홀딩스와 바이오로직스까지도 시선을 옮겨도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김준우 센터장님께서 국내 증시가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조정이 온다면 어느 정도 올 거냐라는 주제로 좀 의견을 정리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그 뭐 한 의원님이나 윤세배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그 제가 찾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뷰의 레포트가 뭐였을까 찾다 보니까 하나 찾았습니다. 작년 10월 29일에 KB의 이은택 연구원이 쓴 네. 레포트가 하나 있는데 네. 아마 시청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오려다가 전 타사 자료를 갖고 와서 보여준 게 또 약간 저작권 이슈도 있어서 제가 잘 정리하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월 29일 날 KB 이은택 연구원이 사실 DB에도 계셨고 저랑도 이제 개인적 친분이 있고 해서 뭐 싫어하시지 않겠지만 근데 가장 저는 보니까 이분 뷰가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85년에서 90년에 3조 호황일 때 5년간 상승했고 네. 또 2002년부터 2007년도 이제 뭐 중국 화장품 이제 중국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갈 때 이제 두 번째 5년간 상승을 했고 이번이 세 번째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평균 트레이딩 PBR이 3배에서 그 저점 대비해서 3배에서 3.5배까지 네. 상승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 이제 첫 번째 이게 85년에서 그 90년 갈 때가 0.52배 찍고 1.8배를 갔었고 트레일링 PBR로 두 번째가 0.65배를 찍고 1.98배 갔었고 이번에 그 추세선을 쭉 그려보면 이번에는 0.78배를 찍고 2.2배에서 2.5배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얼마 나와요 지수? 요거를 보면 그 레포트 보면 8,000에서 9,500 정도 지수가 예. 제가 여기 시장에 여기 요것만 딱 썸네일 끊어서 김준호가 8,000 간다 얘기했다고 하시면 안 오늘 되고요. 썸네일 이제 코스피 8,000 뭐 파격 전망. 그러니까 그런 레포트가 있었어요. 작년 10월에 기업의 이은택 영을 쓰신 거고 이미 시장에 다 공개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과거 상승장이 5년 정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면 2028년까지거든요. 그럼 이제 5년간 지속된다고 보면은 뭐 그 정도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많은 건데 뭐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제가 김준호 이런 말에서 부정타네 조정이 오네 설레발이 나왔네 온갖 뭐 이 말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이미 뭐 10월 말에 나왔던 내용들이. 10월 말에 났던 거니까 초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뷰가 있다. 가장 상단은 그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포워드 PBR 많이 쓸 때 그건 이제 예상 주가나 예상 순이익을 보는 거고 이거는 실제 순이익이랑 실제 그 주당 순자산 총액을 보는 거니까 트레일링 PBR이 좀 많이 맞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 하지만 제가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끝내면 또 쿨다운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일봉상 4,300선에 큰 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메우고 가야 된다. 그렇죠. 50 보통 이제 주식하는 김민수 대표 아시겠지만 차트 보는 사람들은 갭 뜨면 메꾸고 가야 된다. 물론 감자로 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감자는 어떻게 감자는 근데 지수니까 그런 게 없겠죠. 근데 뭐 이제 갭을 메꿔야 간다는 갭을 메꿔야 더 잘 간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이은택 연구원도 항상 보면 51 평을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기가 막히게 11월에 51 평을 찍고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제 그 이격도가 17% 정도 됐었고 지금 한 14% 15%니까 이제 거의 조금 이제 그 정도 됐다고 보면은 그 51평이 4,200 초반에 있으니까 52평 올라온 속도 그러면 4,300 갭인 순간 기가 막히게 맞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이 온다면 4,300 정도에서 내 모든 현금을 넣겠다라는 각오로 기다리시면 된다. 근데 4,300이면 그렇죠. 고점 대비 한 10%? 15% 정도, 14% 15%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도 조정이 여기가 올 수 필요한 있다. 구간이네요. 그렇죠. 조정이 올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현금을
무조건 10%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오면은 현금을 다 안 쓰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전제는 이 큰 추세의 상승장의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고 아까 그 전에 이제 윤지호 경제평론가님께서도 큰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대단한 그루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조정을 받는다면 제일 하단은 4,300 정도 선 51 2평 갭을 메꾸는 수준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면은 나 현금 빵 프로야 라고 베팅을 해봐도 물론 제가 그 여기서 사서 수익이 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고 저희 DB증권의 의견과 공식 의견 전혀 상관이 없지만 순수한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그런 각오로 현금은 거기서 다 쓴다는 생각으로 현금을 조금씩 사셔야지 그냥 4,500에 내려면 현금 다 쓰고 이러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센터장님의 하단이 4,300이고 상단은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상단은 저는 굉장히 긍정 편향 저는 되게 긍정 편향 문자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초긍정 저는 그 마인드를 그럼 8,000에 있는 건가요? 이게 되게 좀 더 여담이긴 한데 저희 그 와이프한테 결혼할 때 내가 매력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게 매력이었는데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낙관론자들이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에서 저랑 결혼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긍정론자라는 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과장적이지 않아서 좋아, 과장적이어서 좋아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저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런 시장 의견이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그 PB 출신이나 저 지점장이나 PB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저희는 이제 한윤희처럼 연구원도 아니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시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보고 그걸 우리 고객님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게 저희 일이라서 저는 여러 가지 시장 의견들을 보는데 저는 가장 긍정적인 그 의견이 참 눈에 들어와서 지금 지금 레거시 반도체 흐름이라든가 로봇이 예를 들어서 현대차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 메모리 반도체는 또 들어가거든요. 그럼 반도체는 또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8년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순수한 되게 개인적인 의견 동의하는 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강세장의 지속 기간이 약세장의 지속 기간보다 길었어요. 예, 오래 시장에 남아서 저희가 이 상승과 그 긍정론을 누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 뭐 상단이라던가 조정이 왔을 때 대응해야 되는 지수 레벨 때 약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찌그란 얘기죠. 네, 뭐 네. 이번이 만 가시죠. 네. 그럴까요? 좀 저보고 과장이라고 하실 예. 갭은 메우고 갑니까?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될 일이고요. 그건 근데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거는 설 전에가 제일 셀 것 같고요. 네, 그때가 한번 고점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 해서 한번 조정도 좀 시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번에 강할 때 어느 정도인지 이제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갈지 뭐 그건 이제 시장에 또 맡겨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현금 좀 많이 늘려야 됩니다. 자, 지금 시점부터요. 아니 그좀 이제 어느쯤 가서는 2월 넘어가면서부터 예. 그랬다가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까 지수가 저희 지난번에 10월 달 갔다가 12월 달 두 달 동안에 12% 빠졌을 때 시장에서 신용 반대로 해도 나왔어요. 그런 정도까지 약간 10% 조정받는데 무섭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싸게 삽니다. 그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또 그럴 때는 이게 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큰 그림은 그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이거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럼 보면서 이제 또 몸만 안 아프면은 아이고 예,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설 연휴가 꽤 길더라고요. 또 5일 구정 연휴가. 근데 그게 강제적으로 쿨다운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주말이 끼면은 토요일 날 미국 장보고 하루 쉬면 바로 한국 장이 열리는데 며칠 쉬게 되면 이제 구정 때는 사실 세뱃돈도 줘야 되고 명절 때 돈 쓸 때도 있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팔자 하다 보면은 민수 대표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게 사람들이 사실 좀 할까라는 의견들이 많아질 수 있어서 저도 추석 연휴 한 일주일 전에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챙기고 가는 것도 추석이 아니라 설입니다. 구정 연휴 설 까치까치 연휴. 설날이네. 네. 2월달 까치까치 설날을 전에는 저도 좀 현금화를 할까 하는 생각 좀 있고 그런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조정을 받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FM대로 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약간 시장의 차익 실현 매물 좀 염두하고 네.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는 국내 증시 고점과 조정 시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들어봤고요. 최근에 국제 금 가격이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래도 금보다는 코스피가 더 5,000포인트 네. 먼저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온스당 4,765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원자재 가격이 금뿐 아니라 은까지 지금 네. 달러 가치 하락에 뭐라 그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좀 선호도가 자금이, 높아지고 있죠. 많이 네.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를 얹어서 좀 가고 싶은데요.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 가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예. 일단 지금 무서워요. 네. 예, 무서운 상황들인데 지금 계속 또 그린란드를 지금 계속 노린다는 게 뭐 항공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북쪽이다 보니까 거기 러시아와 중국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거 들어간다? 아니에요. 베네수엘라랑 똑같습니다. 자원 쪽이 더 자원. 강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단순히 보게 되면 원자재 쪽은 수요는 지금 뭐 로봇부터 전기차 풍력 물론 다 하게 되면 미래 기술 쪽에서 히토리부터 여러 가지 자원들은 다 필요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수요는 급증할 거고 지금 금, 은, 백금, 동 이쪽이 다 보게 되면 전도성이 높은 물질들입니다. 전기전자 쪽에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쪽들이다 보면 수요가 계속 또 늘다 보니까 그것도 실질적인 쪽은 수요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또 약간 이제 미국 달러화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또 중국 러시아는 계속 또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공급이 안 돼요. 보통 광산 하나 개발한다 그러면 20년 이상 걸립니다. 새로 뚫고서 생산하기까지. 그렇죠. 있거든요. 조사하고 지질 조사하고 이렇게 쭉 하고 또 인허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또 환경 문제 때문에 그것도 난리 또 법석이다 보니까 그 ESG 쪽도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중국은 우리 거 보니까 히토류는 거의 뭐 70~80%다 우리 거라고 하고 있고 미국도 묻힌 게 많아요. 근데 경제성 쪽으로는 미국도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환경 문제나 또 인건비 또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쪽에 나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좀 경쟁력까지 본다고 그런 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원자재 쪽에서 그거 요즘 최근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게 눈에 띕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저기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은 뭐 요때 저 돌파할 때 요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싼 건가 싶었는데 돌파한다 그러면 요때 관심 돌파 매매 관심 가져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요거 우라늄도 이제부터 또 시작일 수가 있죠. 상단 뚫었네요. 뚫었습니다. 뚫고 여기 보면 거래가 막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뭐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강한데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각국이 우리 원전 쪽 관심이 높다 그러면 네. 이것도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투자자는 또 아이디어들도 있으시게 되면 이 원자재 우라늄 관련된 쪽들도 보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렇게 되면은 우라늄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올라간다고 해서 비싸지는 않겠지만은 이것도 원자재가 올라가는 한 축이다라고 보시고 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혹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서 투자 아이디어 얹어주시죠.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딱 그게 원인이라고 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랑 달러 약세가 네. 원자재 강세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뭐 말씀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다 이제 원자재 쪽을 생각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요가 좀 나온다. 근데 사실 우리 워낙 약세다 보니까 달러 약세 우리가 체감을 못 하는데 사실 달러 약세고 유로화 강세고 이랬는데 우리는 뭐 그걸 전혀 못 느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보면은 이제 이 원자재 투자는 뭐 다들 뭐 ETF 하시기 때문에 ETF로 하는 게 저는 가장 뭐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 달러 약세 때문에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통화 정책의 이 이제 금리 정책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일본의 이제 다카이치 총재가 이제 그 중요한 해산을 했는데 국민 지지율이 70%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70% 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엔화가 또 만약에 완화적으로서 약세가 돼버리면 또 달러가 또 강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뭐 이제 원자재들은 펀더멘탈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원자재 투자는 뭐 포트에서 한 일부 정도로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주식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